NPL이 대체 뭐냐? Non-performing loan, 부실 채권. 채권이 부실이 났다라는 거지. 그럼 대체 이 NPL을 왜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최소한 두 가지 때문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우월적 낙찰이라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낙찰을 우월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수익 저세율. 사실 뭐 대부분 좀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닐까? 수익은 높고 세율은 낮고. 사실상 이게 NPL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들어서 다들 좋은지만 아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웬만한 대부업체들도 1년 동안 장사 잘하다가 이거 한번 잘못하면 1년 장사한 거 다 날려먹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뭐. 그래서 이거는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동산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을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부동산 재산을 좀 고평가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5억에 샀어. 밑에 집은 똑같이 5억인데 나는 인테리어 막 좀 투자해갖고 나는 한 5억 5천 받고 팔고 싶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 마인드예요. 근데 이런 채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요. 5억에 샀대. 인테리어 막 했대. 막 인테리어 1억 투자했대. 그래서 내 집은 6억의 가치가 있대.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거는 뭐 사견이지만 저는 그거에서 아직도 탈피를 못해서 낙찰을 잘 못 받아요. 저는 늘 폐차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뺏겨.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개인 성향이니까. 아무튼 NPL은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라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NPL의 종류를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 채권은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이 있어요. 물권을 제공받은 채권,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혹은 저당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다. 우리가 기초반 때 했던 내용이잖아. 뭐냐면 내가 홍길동이한테 돈을 빌려줄 때 무언가 담보가 있는 채권이에요. 만약에 내가 현대카드를 써요. 그래서 현대카드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해. 그러면 그건 담보부 채권일까? 무담보. 그치. 하지만 담보부 채권은 그냥 심플하게 물건을 제공받은 채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과 담보 가등기가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일반 채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룰 건 뭐다? 바로 이거다. 담보부 채권. 자,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매입 방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론 세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지만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채권 양수도 계약 방식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 보면 원 채권자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 이건 그냥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글씨는 노란색으로 적어 놓죠. 뭐야? 개인은 불가능해.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걸 가장 선호하는데, 안타깝지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할 수가 있었어.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로 볼게요. A은행이 있어. 그냥 1금융권이라고 그냥 가정해보자고요. 홍길동 씨라는 채무자가 있어. 채무자의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씨는 A은행에서 이 실거래가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어요. 원금은 3억 원,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 원래 실제로 1금융권은 지금은 120% 안 잡아요. 지금 한 110% 정도 잡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3억 6천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홍길동 씨는 돈을 빌릴 때 계약 조건이 정상이자는 4%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이자는 7%다. 자, 이 상태에서 홍길동 씨가 돈을 못 갚는 거지 뭐. 돈을 못 갚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후에 임의 경매가 신청이 돼요. 그래서 2022년 3월 10일경에 A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거야. 신청 금액은 3억 4백만 원이야. 자, 그럼 경매가 보통 얼마나 진행이 된다고요? 보통 1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AMC, 이 AMC,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사고 파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A은행한테 제안을 한 거야. 야, 이거 있잖아. 원금 3억짜리 홍길동 씨한테 좀 대출해준 거, 그거 나한테 팔아. 얼마에? 3억에 나한테 팔아. 자, 그러면 A은행은 고민하겠죠. 지금 경매는 이미 신청한 상태야. 1년만 기다리면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물론 정상적인 가격에 낙찰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체이자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거래가 3억 5천. 제가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3억 5천짜리 실거래가 아파트가 있어. 얼마에 입찰하고 싶어요? 3억.
거봐. 이게 사람 마음이야. 보통 경매에서 뭔가 입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거래 가격 혹은 매물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게 받고 싶어 하거든. 자, 근데 지금 실거래가 3억 5천인 아파트를 누가 3억 5천에 입찰을 하겠냐고요. 이거보단 무조건 싸게 하려고 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3억 정도에 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밖에 못 건져요. 그런데다 홍길동 씨가 만약에 세금 체납까지 있다라고 쳐봐. 그럼 이마저도 깨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 계약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야.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건. 자, 어쨌든 이렇게 AMC가 A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어. 얼마에? 3억 원에 저 근저당권을 사오기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것처럼 원래는 A은행이 채권자였고 홍길동 씨가 채무자였어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누구로 바뀌어? AMC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근저당권이 AMC로 넘어갔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경매가 1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다 끝나고 나서 AMC는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려면 단순 계산이지만 연체이자 7%니까 그냥 1년 잡으면 2,100만 원이잖아. 그럼 1년 후에 3억 2,100만 원 배당받고 끝나는 거야. 수익률은 몇 퍼센트야? 7%지 뭐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상 1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연체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별로 높진 않아. 이천이 적게 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3억 2,100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전제 조건이 있지. 뭐야? 낙찰 가격이 이거 이상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3억 1천 썼다? 3억 1천밖에 못 받는 거지 뭐. 자, 그러면 3억 원에 사왔던 AMC, 얘네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 자, 첫 번째, 경매를 그냥 진행시켜서 누군가가 낙찰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배당을 받아. 그랬을 때 최대 2,100만 원 정도, 1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3억 2,100만 원 배당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 최고액까지 경매를 연기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집, 은행이 최초에 홍길동 씨한테 빌려줄 때 원금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얼마 잡았어? 3억 6천 잡았잖아. 120% 설정해서. 자, 그렇다면 이 집이 3억 6천 이상의 낙찰이 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기해서. 그렇지. 왜? 연체이자를 더 쌓아가야 되니까. 경매를 계속 연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입찰에 참여해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니까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친 금액이 3억 2,1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인들은 아까 실거래가가 3억 5천짜리 아파트였으니까 3억 5천 이하로 입찰을 하려고 할 거야. 혹은 뭐 3억, 아까 말한 대로 뭐 3억 정도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3억 정도가 적정한 입찰 가격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입찰 가격을 3억 2,100만 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3억 쓴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쟤 왜 저렇게 비싸게 쓰지? 저 아파트 저 정도 쓸 바에야 그냥 차라리 그냥 금매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3억 2,100만 원을 쓰고 입찰을 한 사람은 왜? 어차피 그 돈이 내 돈이니까. 내가 근저당을 사온 다음에 내가 입찰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3억 2,100만 원 쓰고 낙찰이 됐어? 내가 3억 2,100만 원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돈 내가 납부해봤자 다시 내가 배당받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법원에 상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어차피 제 돈이니까 그냥 또이또이 퉁쳐주세요. 그래서 채권 양수도 방식, 이 론세일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제가 기입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이 1번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게 있어. 이 지금 채권 최고액까지 경매를 연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연기를 지금 현재 2,100만 원이 1년 기다려야 쌓이는 건데 이거 6천만 원까지 채우려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3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그 3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또 다른 3자한테 판매할 수도 있어요. 다른 AMC 혹은 다른 대부업체에게 또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론세일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MPL은 무조건 성공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못 보는 걸 찾아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직접 입찰을 한다? 라고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그게 차라리 유리해요. 대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채권 갖고 수익화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처음에는 직접 입찰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고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만 지금 알려주는 거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